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 전 22살의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가난한 여대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악마와 같은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오후,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으로 버텨가며 공부하던 22살의 가난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학비와 생활비로도 모자랐고 아버지의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했습니다. 알바비와 장학금만으로는 항상 부족해 허덕허덕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런 제안이 온 것입니다. 대학교 후문 근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자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30대 후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이야기 좀 하자고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문대생이고 젊고 건강하고 예쁘다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꺼낸 서류에는 제 대학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건강검진 결과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강남에 재벌집이 있는데 그 집은 돈이 넘쳐나는 재벌가 중에서도 상위권이지만 후계자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있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대신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도 있었죠. 키가 커야 하고 머리는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모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0개월간만 아이를 품어주면 학비, 생활비, 그리고 출산 후에는 일생 걱정 없을 만큼의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숫자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 집에서 키우고 저는 그냥 낳아주기만 하면 되며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너무너무 쪼들리는 형편에 이 제안은 저에게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몸에서 나온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가진 자들의 게임이라면 저도 한 번쯤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해봐도 괜찮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카페로 갔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판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계약이 저에게 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남의 그 대저택에 들어갔습니다. 금빛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넓은 현관, 값비싼 앤틱 가구들, 온갖 명품들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70대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했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머리도 좋아 보이니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3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지 3년째,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들으며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 감사하면서도 미워해야 하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내 자리를 빼앗길 순 없다고, 이건 단지 아이를 얻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미룰 건지, 집안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그 질타를 받아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도 무거운 짐이 얹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집의 아들과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30 중반의 그는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미안함과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미안하다고, 저에게도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그 역시 이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22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와 생활고에 시달려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갑자기 임신을 위한 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계약의 상대방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책은 어떤 걸 읽는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가끔 산책을 함께 하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못 가봤던 좋은 식당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앞으로 고생이 많겠다고, 최대한 편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계약일 뿐이고 저는 언젠가 떠나야 할 존재라는 현실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그는 저를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다녔고, 몸이 무거워질 때는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병원 검진도 항상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의한 착각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행복했고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그가 제 배에 손을 올리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향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임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밤새 등을 문질러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시작된 만남이었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이성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식으로 만나고 싶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품에서 잠들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절망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질투와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저와 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기라고, 제가 낳아도 자기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필사적인 절박함과 함께 저를 향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저를 불러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일 뿐이고 감정적으로 얽매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약의 산물이 아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저는 떠나야 했고 그와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에서 나온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른 삶이었다면 가능했을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라고, 곧 끝날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생명체가 울음을 터뜨릴 때
제 가슴도 함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한 작은 아기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생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모성애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안았을 때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대하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끔 제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이제 곧 그 벽은 영원한 이별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른 상황이었다면 당신과 함께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약속했던 큰돈을 받고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는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엄마가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지만 하루도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건강한가, 혹시 저를 닮았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그 아이의 안녕을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나마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들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이가 등원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잘 먹고 있구나 하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아이는 영특하고 활발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행복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제가 그 아이 곁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그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의 추억이 제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결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있을 때마다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제가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 곁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밤마다 저는 그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꿈, 그와 함께 늙어가는 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들은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무게 때문에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이렇게 혼자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들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사람, 그리고 제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슴을 찢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8년의 평화는 갑작스럽게 깨어졌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지인 중 한 명이 카페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시라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설마 그것이 유전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 잘못 때문에 그 아이가 고통받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침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성 질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점진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고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가족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의사를 다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아이만은 혼자 침착했습니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유전성 질환이므로 부모 중 한 명에게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는 그런 병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그들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이 제 아버지 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챕터 8 숨겨진 진실의 폭로 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절망과 분노가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냐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8년 전 헤어질 때의 슬픔과는 다른 배신감과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그의 눈 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가 살고 있던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집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충격 속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만난 저에게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냐고, 혹시 알면서도 숨긴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제가 알았더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실명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애초에 그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자신의 병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모두 이 비극적인 상황의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저희는 모두 무력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피로 연결된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제 핏줄이었고 제 잘못으로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소리치고 따져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8년 전에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아이 곁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이의 병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지만 놀라울 정도로 씩씩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저희는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엄마가 세상의 빛이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머니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만 제 잘못으로 아이가 고통받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남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그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의젓해져 갔습니다.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촉각과 청각을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피아노도 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이제 함께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기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손자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아이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년이 더 지나면서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시력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욱 밝고 씩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두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항상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이제는 편안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8년 전의 감정들은 이제 따뜻한 우정과 동반자 의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족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모든 구성원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런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욱 발달하여 음악과 학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그 계약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로 이런 소중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을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전 22살의 가난한 여대생이었던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 얻게 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2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된 그녀와 저는 여전히 함께 그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도 여전히 좋은 아버지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저희 모두를 보살펴 주십니다. 돈으로 시작된 계약이었지만 운명은 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시작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공감의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